안녕하십니까. 지적재산권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 박준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의 네 번째 마지막 강의 순서로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침해의 유형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 흔히 얘기할 때 세 가지 저작권 침해의 유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는 고전적인 침해 혹은 통상적인 침해,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만은 협의의 침해입니다. 표절이라고도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죠.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하는데 타인이 허락을 받거나 혹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표현에 의거해서 이것과 유사한,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떤 새 표현을 만든다든지 혹은 부정하게 그 표현을 차용한다든지 할 때 협의의 침해가 성립이 됩니다. 저작권법은 이런 협의의 침해 이외에도 저작권법 특색에 맞추어서 일정한 행위는 침해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침해인데요. 이런 침해 간주 행위로서 현재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자가 가령 복제 방지 조치와 같이 일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해두었을 때 그런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것만으로도 직접 복제나 기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침해의 유형은 이른바 미국에서 간접 침해라고도 칭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침해 중에서 차례로 먼저 협의의 침해에 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협의의 침해 요건은 조금 전 보신 바와 같은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의거 부분부터 살펴봅니다. 의거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미국과 유독 구별되게 이런 의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에 관한 미국의 판례에서는 이 부분을 의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접근, 원문으로는 이제 access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양자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의거는 엄밀히 말하면 침해자가 권리자 혹은 저작권자의 표현을 직접 바탕에 삼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지 침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의거의 문헌적 의미에서 그런 내용이 도출되는 것이고요. 미국 판례의 접근은 반대로 의거 현장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없더라도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 혹은 표현에 접근 가능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 부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권자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입증하느냐에 관해서 미국의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접근은 가령 해당 저작물이 널리 판매가 되고 유포가 되었을 경우에 침해자가 그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만 인정되면 족함에 반해서 한국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의거를 엄밀히 입증하려면 침해자가 가령 자신의 방실 안에서 저작물을 기초로 자신의 모방적인 표현을 제작하는 이런 의거 과정을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후자의 입증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실상
저작권 침해의 입증 수준은 마치 미국 판례에서 접근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차용 내지 실질적 유사성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 내에서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은 침해가 인정됩니다. 반드시 동일한 표현만 저작권 침해라고 하게 되면은 마치 특허법에 있어서 침해 논쟁에서 균등론이 등장한 배경이 침해자가 특허 침해 판단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 구성 요소 등을 일부 치환하는 어떤 그 사수를 부림으로써 침해 판단을 피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양상 때문에 균등론이 등장하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서도 그런 것과 꼭 완전히 일치되는 논의는 아닙니다만은 넓게 보아서는 결국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자가 창작한 표현 자체뿐만 아니고 그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라면은 침해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의 결과가 반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 유사성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끝날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계 각국의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어떤 판가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고 있는 실질적 유사성 유무입니다. 결국은 침해자가 원고의 책을 그대로 100% 따온 경우, 이른바 데드카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모방한 경우라면은 침해 유무 판단이 어렵지 않겠지만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 이런 실질적 유사성의 영역에서는 과연 이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침해 여부의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참 어렵고도 중요한 판단에 관해서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 중에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선례가 있는데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고 있는 이른바 니콜스 사건의 어떤 그 제시 기준입니다. 이 니콜스 사건은 지적재산권법 분야뿐만 아니고 다방면에 걸쳐서 사실은 탁월한 판결을 많이 남기신 러랜드 판사라는 분이 내린 판결이기도 한데요. 이 니콜스 판결의 당의 사안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원고의 극과 피고의 극이 과연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원고의 극과 피고의 극이 모두 미국에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두 집안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카톨릭계,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카톨릭계와 또 미국의 유태계는 서로 지금까지도 약간 감정의 앙금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어떤 큰 벽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벽이라든지 혹은 문화적인 벽이 가장 큰 계층으로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원고와 피고의 극 모두 이런 카톨릭계와 유태계에서 각각 태어나서 자란 아들과 딸이 이런 종교와 문화적인 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하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두 극의 내용까지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남녀가 사랑을 맺게 되는데 그런 해피엔딩의 계기도
양쪽의 아버지가 각각 제공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구체적인 줄거리가 상당히 흡사한 피고의 극을 원고의 극이 이제 저작권을 들어서 침해라고 주장한 것이 니콜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보다도 그 사건이 과연 침해가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런앤드 판사님이 제시한 논리가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 법관인 런앤드 판사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3단계 테스트를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3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먼저 법관은 당에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저작물 혹은 두 가지 저작물이 담고 있는 표현을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추상화하는 과정이란 것은 구체적인 분쟁에서 이렇게 제시된 것은 이 사건의 두 가지 극과 같이 최종적인 대사 혹은 최종적인 표현이지만 처음 이런 극이 작가가 주제를 포착하고 줄거리를 수립하고 나중에 더 구체화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법관은 역순으로 추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추상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두 번째, 이 3단계 중에서 두 번째 밟아야 될 단계는 이런 추상화한 결과물 중에서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 부분을 일단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작권법 예전 강의에서 우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은 것을 넓게 보호하지만 다만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창작성과 관련해서는 창작성의 기준도 심지어 사진조차도 창작성을 인정할 만큼 높지 않지만 다만 특허법에서 보호될 만한 어떤 구체화된 아이디어는